정치자금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 후 첫 조사입니다. 야당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죄를 덮으려는 신의 악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 이 대표 퇴진 요구가 처음 나온 건데 민주당 분위기 짚어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3년간 3,000회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비상금융회의를 열어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경색된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50조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가면서 정치권 분위기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 같습니다. 여야는 매일 서로를 헐뜯으며 강대강 대치 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의 조작 수사이고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부각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면서 각각 여론전을 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민생은 이미 뒷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불러올 상황은 예상했지만 그 결말을 예측하기는 힘든 정치 상황의 연속입니다. 먼저 불법 대선 자금 수사가 한창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자, 송민성 기자, 현재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6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6층 사무실 일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오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김 부원장이 구속된 뒤 첫 소환입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준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부탁한 뒤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우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과 사용처 규명인데 해당 돈이 대장동 팀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 이후 김 부원장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윤곽이 잡힌 상태입니다.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랜 최측근이고 또 특정된 수수 시점이 이 후보의 대선 후보 당내 예비 경선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이 후보 경선 자금으로 확인이 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 대선 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특검은 증거인멸 시도라며 수용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정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방중 비서관 논란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없다면 오는 25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를 겨냥한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대선 자금이다, 아니다라고까지도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압살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와 그다음에 이런 특검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야죠. 국민의힘은 제대로 하는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특검은 처음 본다며 속보이는 물타기이자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오늘 별도 외부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대선 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퇴진 요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한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곧바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한 차례로 끝날지 지켜볼 일인데 고이동 기자 리포트 먼저 전해드리고 곧이어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어제 오후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그만하면 되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설은 전재수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이 대표의 당대표 출마와 방산 주식 거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홍천, 금태섭, 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 박해로 불리며 당내 쓴소리를 도맡아왔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직설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별 정치인의 발언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김 전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자중하라고 했습니다.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되어서 당내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배신자,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표 퇴진 주장이 현역 의원 그룹까지 번질지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수사에 민주당 내부도 뒤숭숭해 보입니다. 출입기자에게 당 내부 상황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은영 기자. 조금 전에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 퇴진을 요구를 했는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인 퇴진 요구는 없었지만 이 전조 기류는 감지가 됐었습니다. 네.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중진인 30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고 앞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이 이 대표의 방산주 매입 논란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아서 이른바 갈치 정치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분위기, 이런 그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이 당내 주류 분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입장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 지도부 회견이 이어졌는데 특검과 수사 상황에 대해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부분 발언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 회견에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김혜영 전 의원의 퇴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원내 지도부 내부에서도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공당이긴 합니다만은 개별 의원이나 개별 정치인들의 입을 저희가 강제로 다 사전에 검열하거나 그걸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내대표님 입장은 좀 다른데 김혜영 의원이 문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개파를 분리하자면 지금 진성준 원내수석은 친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더 강경한 입장인 것 같네요. 네, 이 당내 주류인 친문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명계로 흡수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오래전부터 이 대표를 지원해온 친이재명계보다는 다소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이 단순히 이 대표만 겨냥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도 겨누고 있다는 이 인식 때문입니다. 만약 친명과 친문의 단일 대우가 깨질 경우 현재 본격화된
비화된 서해 피격과 또 강제 북송 사건 등에서도 대응 전선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개파를 떠나서 과거에는 좀 강경한 발언을 했던 어떤 의원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 자신들의 소신 입장을 정쟁에 악용한다는 기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퇴진 요구 발언을 인용해서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서른 의원의 발언도 직접 거론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를 놓고 설 의원이 이관계로 물타기하지 말고 사과하라 하면서 불쾌감을 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일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한 쌍방울 기업 수사는 대북 사업 관련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불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법인카드와 함께 측근에 대한 허위 급여 등의 형태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카드처럼 3년여간 모두 2,972회 사용하고 차량도 바꿔가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공소장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검찰이 파악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부터로 쌍방울 그룹은 당시 10월부터 6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억 8,0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2,972회에 걸쳐 1억 9,95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 차량도 1,341만 원 상당의 뇌물로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에게 지급한 급여 7,112만 원 또한 허위 급여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뇌물의 대가로 쌍방울 그룹이 6개의 대북 사업권을 따내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수사 방향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최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 쓰도록 지시하신 거 맞는지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건 재작년 9월로 검찰은 당시 서 전 장관 등과 청와대 안보라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활복자로 단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해경에서 청와대로 이어지는 안보라인 최윗선 고위급을 검찰이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관련 군사기밀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수사 정보를 짜맞춰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이 같은 삭제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면서 공모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 서 전 실장 등은 물론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경제금융시장들이 오늘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금리 인상에다 최근 레고랜드가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채 시장까지 급속도로 얼어붙은 건데요. 돈의 흐름이 막힐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이후 기업 자금줄은 그야말로 꽉 막혔습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기준금리로 채권금리가 줄곧 상승세인데 레고랜드 부실 사태가 도화선이 된 겁니다. 자본시장 혼란에 강원도가 다시 레고랜드 빚을 내년 1월까지 상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파장은 커진 상황.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한전의 5%대 금리 회사채와 도로공사 회사채마저 외면받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충남 지역 유기건설사인 우석건설의 1차 부도 소식에 롯데건설의 2천억 원 유상증자와 5천억 원 차입 소식까지 전해지자 시장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채권안정펀드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조 원 규모 채권안정펀드로 내일부터 회사채와 어음을 사들이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매입 한도도 2배로 올립니다. 또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에 대해 모두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악성 루머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제수장들이 긴급회동에 나서며 대책을 내놓은 건 그만큼 자금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겠죠. 채권 시장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이나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불어난 가계대출, 그 와중에도 수익을 늘리려는 금융기관의 비투, 그리고 부동산 거품 붕괴였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비슷합니다. 회사채 시장과 그다음에 단기자금 시장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사실 상당히 유사한, 가장 큰 고비는 저는 오히려 내년이.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 규모는 모두 68조 2,500억 원.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을 하거나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 갚는 차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채권 시장 투자 심리 위축으로 회사채나 유동화 증권이 안 팔리다 보니 기업들은 현금을 영끌해 빚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 차환 발행을 위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시공사업단이 보증사업비 7천억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건설사와 증권사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 침몰 우려가 커집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거시경제 상황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과 기업이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있는 포로 수용소 유적 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충전 중이던 모노레일에서 시작됐고 뒷산에도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진화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놀이기구역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쯤 경남 거제에 있는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모노레일 승하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기가 불이 올라서 그래 신고했다 하더라고. 이 불로 모노레일 차 15대와 승하차장, 주변 시설물들이 불에 타 11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모노레일 승하차장에서 난 불은 바로 뒤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었지만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더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은 거제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노레일 차량을 충전하다 불이 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지역으로 내일 산을 차량이 이제 15대가 들어가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또 당연히 충전하는 거거든요.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는 강원도 정선의 한 석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시설물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남 순천에서는 농로에 있던 화로차가 폭발해 차 안에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 확인과 함께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8년 동안 무려 5조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주택가 곳곳에 도박장을 설치하고 운영한 조직도 검거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금고원 현금 다발을 꺼내 펼치자 한 묶음에 100장짜리 500만 원 다발이 50개나 쏟아집니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국내 자금 세탁 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이들의 사이트에 지난 2014년부터 8년 동안 오간 도박 판돈은 5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이 붙잡은 인원만 191명. 경찰은 범죄 수익금 655억 원을 특정해 67억 원을 우선 환수하고 나머지 자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로 가득한 대형 모니터와 현금 다발이 쏟아집니다. 자, 여기 돈이. 자. 불법 도박장 현장으로 일당들은 합법 파워볼 복권을 베낀 복권식 도박 게임을 수도권 주택가 곳곳에 70개 가맹점에서 24시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일반 주택가에 게임장을 만들고 간판도 없이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주택가나 상가 등 장소 가리지 않고 오죽순. 경찰이 최근 한 달간 파악한 판돈만 56억 원. 일당 14명을 붙잡은 경찰은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단풍이 물든 호수 곁을 달리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도 새겼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마라톤 축제가 열리는 춘천 의암호입니다. 오색 단풍이 물든 호수를 따라 2만여 명의 힘찬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수채화 같은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납니다. 풍경 보면서 달리니까 아스팔트를 뛰고 있어도 산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참가 선수들은 단풍과 호수가 어우러진 구간을 달리며 3년 만에 재개된 춘천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42.195km 완주의 의미도 남다릅니다. 87살의 최고령 어르신부터 유방암을 이겨내기 위해 레이스에 도전장을 낸 50대 여성도 있습니다. 힘든 여정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색 복장의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연하게 재밌게 뛸 수 있는 걸 이제 못 뛴 사람들 뒤에서 데려갈 수 있는. 영화 마라톤을 보고 감명을 받아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10번째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인데요. 한국 분들이 제게 말 걸어서 따뜻한 기분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의 응원은 신체적 한계에 도달한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대회가 오늘 최고의 도시, 최고의 코스, 최고의 계절, 최고의 경관 속에서 잘 열렸. 이번 대회에서는 박민호 선수가 2시간 13분 16초로 남자부 1위, 김선혜 선수가 2시간 50분 20초로 여자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한 2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3년 만에 돌아온 가을 전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차량들은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도 열흘이 지났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리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손짓만 해도 우회전 차량 대부분이 멈췄다는 건데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윤서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우회전 구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대형 버스가 그냥 지나갑니다. 우회전 길에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차를 멈춰야 하는 일시 정지 의무 위반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은 최대 6만 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위반 차량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된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24%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 1,000건꼴, 숨진 사람은 22명에 이르는 상황. 일부 운전자들은 건너려는 사람과 그저 서 있는 사람의 구분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애매모호하고 발이 내려왔으면 저는 일단 멈추고요. 그 위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보행자가 손짓으로 의사 표시를 하면 어떨까? 도로교통공단이 우회전 길에 선 보행자가 손을 들어보는 실험을 했는데 손을 들자 50대 중 44대가 멈춰 손을 들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2배가 넘는 차들이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우회전 도로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와 이 손짓을 했을 때 운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길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을 땐 차들이 서지 않고 슬금슬금 지나간 반면 손을 들어 보이자 차들이 우회전 길에 들기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먼저 의사표시를 함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위 소통 강화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멈추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었죠. 이 단순한 통신 장애에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충영 기자가 카카오로 멈춰버린 대한민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카카오가 서버를 두고 있는 판교 SK CNC 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진화 작업을 위해 센터 전체 전원을 차단하면서 대부분의 카카오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4,700만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연락이 끊겼고 사진이랑 같이 보냈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안 보내져가지고 많이 곤란해가지고 카카오와 연계된 택시 호출 등의 서비스도 먹통이 됐습니다. 야근 끝나고 이제 택시 타려고 했었는데 카카오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30분만 밖에서 그냥 서 있다가 빈차 오는 거 잡고. 카카오 기반의 결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던 자영업자들은 주말 장사를 망쳤습니다. 데이터 관리가 좀 한 곳에만 있고 어떤 그런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된 것도 참 저희 좀 놀라운 면이고 당황스럽고 5일 가까이 이어진 사상 초유의 먹통 사태에 결국 카카오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고 남궁훈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사태가 통신망 관리에 미흡했던 결과라며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센터 관리를 주문한 겁니다.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국회는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통신장애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앞으로 한 달 뒤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됩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방향이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카페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 컵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또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까? 네, 카페와 식당을 먼저 살펴보면 사용금지 일회용품이 추가되는데요. 앞서 4월부터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는 여기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됩니다. 또 편의점이나 빵집 등에선 비닐봉투 대신에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부직포 쇼핑백 등을 사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던 걸 못 쓰게 되면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이번 조치의 취지에 대해선 시민들 대부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종이 봉투가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걸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곧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 국민 1명당 비닐봉지를 연간 420개 사용하고 있고 포장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도 세계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 계속 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조치에 가장 앞에서 또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되는 거는 바로 자영업자들이죠. 예를 들면 종이빨대 같은 거를 구비해야 하잖아요. 이분들 목소리는 들어봤습니까? 네, 아무래도 종이빨대 단가가 플라스틱 빨대의 2배가 넘다 보니 부담이 큰 건데요. 손님들에게 일일이 정책 변화를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도 호소합니다. 종이빨대로 먹으면 맛이 다르다부터 해서 금방 흐물흐물해진다 해가지고 오히려 손님들이 막 2-3개씩 달라 하셔가지고 낭비가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이번 규제로 전체 카페와 식당, 편의점의 9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부담 말고는 긍정적이던가요? 네, 규제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약국이 대표적인데요. 같은 해열제를 사도 약국에선 비닐봉투에 담합할 수 있지만 편의점에선 불법이 됩니다. 편의점 안에서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치킨이나 핫바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금지되지만 컵라면엔 가능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회용컵 보증금 문제도 여러 논란이 나오면서 미뤄지고 또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정부가 내민 카드는 계도 기간 적용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당장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경우 말씀하신 일회용컵 보증금 문제처럼 후퇴를 거듭할 우려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없애겠다고 한 만큼 탈플라스틱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7명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모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3연임을 넘어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선두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이 서기 등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시진핑 3기를 이끌 공산당 최고 지도부 7명입니다.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4명이 퇴진한 자리를 시진핑 측 인사들이 모두 채웠습니다. 一中全会选举产生了新一届中央领导机构，选举我继续担任中共中央总书记。 권력 서열순으로 입장과 호명하는 관례에 따라 리창이 2인자인 신임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차이치 베이징 당서기가 깜짝 발탁됐는데 역시 시진핑계로 분류됩니다.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위원회도 시 주석 측근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유일한 견제 세력이 될 거라 예상됐던 후진타오의 후추나 부총리는 수뇌부는 물론 중앙정치국에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다른 파벌이 전멸한 이번 인선으로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시진핑은 1인 지배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입니다. I think Xi Jinping is setting himself up for lifetime tenure.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시진핑 중심의 정책 결정 체제인 집중 통일 영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청기화 대신 새롭게 사용할 상징 체계 CI를 공개했습니다. 용산 청사 건물에 무궁화, 봉황을 새겨놓은 모양인데 공식 명칭은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새로운 상징 체계에는 이 용산 집무실 건물이 중앙에 배치돼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상징과 함께 새 용산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집무실을 형상화한 그림 가운데 무궁화가 피어 있고 이를 봉황이 감싸며 전체가 완성됩니다.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상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글자가 적히면서 사실상 명칭도 공식화했는데 대통령실은 새 명칭을 찾는 데 선을 그은 건 아니라며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국민 공모로 명칭을 받았지만 후보장만 모은 채 확정하지 못했고 임시 명칭으로 5달 넘게 사용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정과 상식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담은 대통령실의 PI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도 경제공동체입니다. 네.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와 이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표현입니다. 최근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자신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때 나온 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란 말이 사실 이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이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를 경제 공동체, 이 이익을 같이 보는 이익 공동체, 즉 공동 지갑으로 봤는데요. 최 씨에게 이익이 같다면 이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말 세피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본 겁니다. 네. 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와 어떤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법조계에서도요. 이번에 불거진 이 대선 자금이나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경제 공동체란 논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수사망이 이 대표에게까지 간다면 김용 부원장 같은 측근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까지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이릅니다만 이 검찰은 이 공모 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공무원과 민간인이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대선 후보와 캠프에서 조직을 총괄한 핵심 참모 사이 관계는 굳이 경제 공동체란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실제로 이들을 운명 공동체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이 유동규, 남욱 같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익 집단이라고 본다면 네. 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대표와 최소 20년 넘게 함께한 사이로 이 성남시장 때도 경기지사 때도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 대표도 김 부원장에 대해 분신 같은 사람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근데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얼마나 구체적인 증언, 진술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은요, 석방 직후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있겠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는데 정 실장이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든 진실을 검찰에 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도 경제공동체의 느낌표는 대선 공동체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 경제공동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이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대선을 함께한 대선 공동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 부원장이 결백하다면 이 대표도 누명을 벗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대표도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대법원장 성역은 없다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군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지난해 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이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일단 이 작년 6월에 멈춰있던 수사는요. 1년 2개월 만인 지난 8월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가 됐고요. 네. 이 최근에는 저희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죠. 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조재현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근 가까스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깜깜 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거론이 돼가지고 재쟁점, 다시 쟁점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일단 이 국감에서는요. 우선 수사 진전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인경 가정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김명수 거짓말 의혹,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 해당 국회 공문서에 대해서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확인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을 이유로 사퇴서를 받은 사실 없다고 하는 내용을 대법원장께 다 확인하고 저희한테 보낸 거죠. 예. 왜 수사가 끝나지 않는 걸까요? 네, 이 검찰은 이 사건이 많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판사들 특성상 사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한 한 고법 부장판사에 물어봤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상처도 크지만 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미 2018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에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죠. 이 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9월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한 번 법원을 검찰에 내줄 수 없다 이런 인식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법원장 성역은 없다의 느낌표는 코드도 없다로 뽑아봤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과 함께 코드 인사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와 진실 규명엔 성역도 없고 코드도 없어야 되는 만큼 느낌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을 정치가 가득한 휴일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서쪽 지역으로는 구름만 가끔 지났지만 동쪽 지역으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는데요. 지금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최대 50mm 정도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산에는 단풍이 절정에 달했고요.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부산은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두툼한 겉옷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실이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는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보좌진이 보낸 문자처럼 한쪽은 죽는 전쟁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도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건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이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했죠. 만약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수사를 조금이라도 엉터리로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대표가 법을 어긴 부분이 밝혀진다면 역시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이라 불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세계에 의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의미를 넘는 사활이 걸린 싸움에서 의리라는 말은 너무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